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를 넘기는 올해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무리 신혼 막바지라고 할지라도 둘이서 한참 좋을 때일 텐데 저는 왜 결혼을 했을까 하는 후회로 매일을 살고 있어요.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도 결혼을 했다 보니 더 속만 상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2년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투성이인 결혼이었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그랬던 만큼 저에게는 이 결혼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거였는데 그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버리고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으니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제 머리채를 잡아뜯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을 못하게 막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걸 알고 있으니 기분만 울적합니다. 저희 두 사람 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2년이 지난 만큼 월급이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결혼 전에는 남편이 이것저것 다 떼고 달에 41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저는 290만 원 정도를 벌었고요. 명절에 나오는 떡값이나 연초에 성과급 같은 거 생각해보면 달에 300 넘게 번다고 봐도 무방한데 굳이 그런 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따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서로가 매달 그 정도는 벌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 각자가 모아놓은 돈도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4,500만 원이었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1억 5천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1억을 더 가져온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제가 기우는 결혼을 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남편이 저보다 벌이도 많고 모아놓은 돈도 많지만 남편과 제 나이 차가 7살로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결혼했을 때 제 나이가 27살이었고 남편이 34살이었습니다. 나이 차가 나는 만큼 직장 생활을 한 기간부터 차이가 났으니 당연히 제 연봉이 더 낮을 수밖에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양가 형편부터도 차이가 있었어요. 시댁보다 저희 친정집이 경제적으로 훨씬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앞으로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이랑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많아서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시댁보다 여유로운 형편이었어요. 시댁이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 정도는 남편한테 결혼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모아놓은 돈이 적은 만큼 친정 부모님이 반반 결혼을 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보니 당장 경력차로 인한 월급 차이라든지 모아놓은 돈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 비해서 제가 모자라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양가 상견례가 있던 날의 일이었어요.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들을 위해 신혼집을 해주려고 벌써 다 알아놓았다고 계약까지 해놓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물어본 적도 바란 적도 없었던 집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예상도 못한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워하셨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남편에 비해 모자랐던 만큼을 친정집에서 지원해 주셔서 반반 결혼을 시키려고 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집을 반반씩 하자는 것도 아니고 벌써 계약까지 하고 왔다는 사실을 전해왔으니 상견례 하면서 양가에서 상의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통보하듯 이야기해온 게 당혹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성의를 거절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돈을 더 해줄 테니 계약 무르고 애들 더 좋은 집 사주자는 말을 꺼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이 조금 상황이 더 넉넉하다고 시댁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은 거기서 다른 말은 더 안 하시고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마르셨어요. 저한테는 따로 상황을 두고 봐보자는 말을 해오셨고요. 이미 상견례 하기 전에 남편 입에서 시댁 상황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상견례 끝나고 나서 남편한테 시부모님이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냐, 어떻게 벌써 계약까지 했다고 하시는 거냐 물어봤지요. 남편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미 이렇게 된 거 한번 잘해보자는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계약해놓았다는 그 집 구경을 다녀왔는데 집이 너무 별로였어요. 아파트이긴 했는데 너무 오래되고 요즘 많이들 기피한다는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들어오기 전부터 단지를 중심으로 차들이 이리저리 얽혀서 대져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주차장도 터무니없이 모자라 보였어요. 연식이 오래된 만큼 재건축 호재도 있긴 했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 평수도 너무 작은 편이었고 솔직히 마음에 드는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좋아해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나마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출퇴근은 어렵지 않겠구나. 어쨌든 재건축만 시작하면 어차피 다른 집을 구해야 할 텐데 그냥 몇 년 살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쥐고 있어나 볼까 그런 생각으로 억지로 그 집을 좋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파트가 워낙에 구식인데다가 심지어 먼저 살던 분이 아파트가 준공된 시점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이사를 안 하고 쭉 살아온 집이다 보니 리모델링을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까웠어요. 남편 쪽에서 집을 해오기로 했으니 적어도 리모델링하고 혼수, 결혼 비용은 제가 해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이래저래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견적을 내봤는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4,500분이었다 보니 혼수랑 결혼 비용을 생각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축의금 들어올 거 생각해보면 사실 모자랄 건 없었지만 결혼식 올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이유로 따로 부모님 집에서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떨어져 사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싶었어요. 물론 친정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 돈을 도와주시기로까지 하셨다 보니 당연히 친정도움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모자란 게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는 게 그걸 해달라기가 조금 뭐했습니다. 시댁에서 구해준 그 신혼집이 재건축을 시작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사를 나가야 할 텐데 그때 가서 차라리 더 좋은 집을 구하고 이 집은 피받고 정리를 하는 게 더 낫다 싶었고 이왕 도움을 받는다면 그때가 와서 집을 구할 때 한 번에 큰 돈을 받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기로 한 만큼 남편이 모아놓은 1억 5천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니 일단은 그 선에서 해결하는 편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결혼식 비용이랑 혼수 정리해둔 리스트 그리고 리모델링 견적서를 전부 보여주고 조금 돈이 모자라는 것 같으니 일단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보태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 도움받을 거면 친정부모님한테 부탁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집에서 신혼집을 해주는데 거기서 또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남편이 제게 직접적으로 따지기가 뭐하니 그냥 얼버무리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결혼식 날 축의금 들어오면 신부 측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님 안 드리고 내가 가져오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 돈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애초에 친정집에서 반반 결혼 맞춰준다고도 했는데 그 돈은 아껴뒀다가 우리 이사 나갈 때나 해주시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내 돈, 우리 집 돈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1억 5천 모아놓은 돈은 어쩌고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남편이 그 돈은 아직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신혼집 잔금 치르는데 들어갈 예정이니 거기서 돈을 더 빼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까지 시댁에서 해준다고 했던 그 집이 사실 알고 보니 남편이 모아놓은 돈까지 전부 합쳐서 해오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장 내 수중에 4,500이 전부인 와중에 시댁에서 집을 해온다는 사실은 변하는 게 없으니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그럼 모자란 돈은 하는 수 없이 부모님께 부탁해봐야겠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대뜸 친정에서 돈을 지원해줄 생각이 있으셨다면 혹시 자기가 친정 부모님께 돈을 좀 빌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야 그냥 주시기로 했던 돈인데 못 해주실 게 뭐가 있겠냐 싶었는데 갑자기 돈을 빌린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건 왜 물어보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글쎄 집 사는데 사실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상황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대출이자가 조금 부담스러운 와중에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면 적어도 이자는 은행보다 싸게 들지 않겠냐며 그렇게 하면 여러모로 우리한테 이득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기만 두들겨보면 그게 맞는 소리긴 한데 그걸 떠나서 이게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슨 상황인지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계약까지 다 해놓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오빠 돈에 대출까지 받아야 할 만큼 돈이 모자란 상황인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냐 틀리냐 물었죠. 남편이 우물거리면서 어찌저찌 설명을 해줬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집을 해준다는 게 사실. 남편 돈 1억 5천에 대출을 추가적으로 2억을 더 받고 거기에 시어머니가 5천만 원을 보태서 그렇게 집값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어찌저찌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냥 넘기려면 넘길 수 있었어요. 그래도 친정에 돈을 빌리는 건 조금 아니다 싶었죠. 그도 그럴 게 사돈지간에 어떻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고 그러겠냐고. 가족끼리도 돈 빌리는 거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집안끼리 돈이 오가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차용증을 우리 엄마가 왜 쓰냐며 돈은 우리가 빌리는 거고 갚는 것도 우리가 갚을 텐데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돈을 우리가 갚는다는 말까지 들으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결혼하는데 5천만 원 보태주는 게 전부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럼 어머님이 집을 해주시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죠. 어차피 돈까지 빌려서 들어가야 할 집이면 친정 부모님한테 지원받아서 반반 결혼 맞추고 그리고 나서 집도 더 좋은 집 구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이 어차피 이자 드릴 거 생각해보면 장인 장모님, 그러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싫을 게 뭐가 있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양가에서 돈을 받아 결혼하는 거니 반반 결혼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소리고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이자로 우리한테 얼마씩 더 받을 거 생각하면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이득이지 않냐는 소리였지요. 우리가 이자 드려봐야 얼마나 드린다고 그걸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번다고 표현을 하느냐고 했죠. 그 돈 없어도 친정 부모님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시고 나도 굳이 반반 결혼할 수 있는 상황에 꼴랑 4,500 들고 결혼해서 괜히 기우는 결혼하는 느낌 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남편한테 그럼 이렇게 결혼하면 진명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물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진명이는 자기 이름으로 하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말해왔어요. 그 소리까지 들으니 이젠 더더욱이 시댁에서 저희 집이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계약해놓은 이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났습니다. 집이라도 제 마음에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은 해보겠지만 억지로 좋아해보려고 노력 중인 와중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졌어요. 남편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봐서 중도금도 치르기 전인 상황이란 걸 어느 정도 짐작했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계약금마저 정식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구두계약으로 100만 원 집어넣어 놓은 가계약 상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돈도 넉넉한 상황에 굳이 남편 명의 집에 혼수만 채워서 들어가는 그림보다 차라리 100만 원 손해쯤은 감수하고 반반 결혼하는 게 100번 낫다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이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국 계약금 지불하고 친정부모님 지원받아서 새로 집을 알아보는 쪽으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남편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당장은 못마땅할지라도 나중에 우리 사이에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문제가 될 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를 좀 믿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엇나가고 말았어요. 반반 결혼하기로 하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겨버렸던 거죠.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당신 뜻을 거스르는 며느리가 괘씸하다시며 그렇게 잘났으면 니들이 알아서 해보라고 지원해주기로 했던 5천만 원을 안 해주겠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그렇게 충격받을 것도 큰일 났다 싶을 것도 없었어요. 차라리 다행이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신혼집을 해주겠다는 말이랑 5천만 원을 보태주겠다는 말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결혼했다면 집을 해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갖은 생색을 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때가 이 결혼을 물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는 걸 생각 못했던 건 저의 불찰이긴 합니다. 결국 오늘에 와서 이렇게 이혼 생각을 하고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5천만 원이 있고 없고가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큰 돈이긴 하지만 여차하면 친정 부모님한테 조금만 더 보태달라고 부탁해도 되는 거였고 아니면 대출을 좀 더 받으면 그만이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친정어머니하고 발품손품 팔아가며
7억 상당의 아파트 매물을 하나 찾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약했었던 그 집과 비교하면 거의 신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연식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주차장도 지하로 세대수 전부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널널했고 계단식이다 보니 복도식보다 훨씬 안전한 느낌도 들었고요. 그렇게 집을 계약해야겠다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신 도움 없이 집을 구했다는 사실이 배가 아팠던 건지 난데없이 남편이 모아놓은 돈 또한 시댁재산이나 마찬가지니 그 돈을 집 사는데 쓸 생각 말라고 나온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 뜻이 그런데 거역하기가 조금 그렇다며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아직 계약금도 걸어놓지 않은 상황이니 신혼집은 한 4억 선에서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해왔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오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이게 자기 뜻이 아니고 시어머니 뜻이고 어머님 고집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몹시도 유감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구나 생각했고 이것 또한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처음에 해준다고 했던 그 집, 사실상 5천만 원 가지고 집 해줬다고 평생을 두고 생색내려고 했던 그 집 또한 반반 결혼을 할 수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남편 명의로 집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7억 집을 구하는데 아무리 대출을 같이 갚아나간다 하더라도 저희 집에서 해주는 돈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 똑같이 공동명의를 하는 게 맞나 싶었었는데 이참에 남편 돈이나 시댁 지원 없이 그냥 집을 구해버리면 적어도 명의 문제 가지고 골머리 썩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천만다행 아니겠냐고 안도를 했어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대출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게 뭐가 있냐고 하시면서 그냥 집을 해주시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 도움 하나 없이 남편 돈도 쓰지 않고 신혼집 계약을 하게 되었죠. 먼저 살던 사람이 리모델링도 싹 해놓은 상태였고 집 관리도 잘 되어 있던 터라 그냥 혼수만 채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모아놓은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보니 그 돈으로 혼수를 채우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야 뭐 어차피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되는 거니 그 돈으로는 차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두고 있다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더 구해 세를 놓던지 하는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쪽으로 알아보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다른 신혼부부들과 똑같이 그저 매일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문제는 집들이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오고 나서부터 터지고 말았습니다. 집 구경하면서 끝까지 집이 참 좋다고 한마디 안 하신 건 그냥 배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들이 끝날 때쯤 가서 집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되어 있겠지 하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센스 있게 중간에서 대충 둘러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혼자 잔뜩 당황해서는 말끝을 벌벌 떠는 게 누가 봐도 공동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대번에 눈치채고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재산은 따로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저한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당장 이 집 구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알아놓았던 그 집은 적어도 리모델링 하는데 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명의로 집을 하려고 했었으면서 막상 남편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혼수까지 전부 제 돈으로 채워놓은 이 집을 가지고는 부부는 한 몸이니 어쩌니 하면서 공동재산을 운운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봐야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니 그냥 애둘러서 좋게 좋게 말했어요. 사실상 이 집의 혼수 빼고는 전부 친정 부모님 돈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니 친정 부모님 뜻에 따른 거라고요. 아직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이 고스란히 있고 그 돈으로 재테크 삼아 집을 한 채 더 구할 생각이 있는데 그 집은 공동명의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 참 웃긴다 하면서 이 집은 우리 아들 돈 한 푼 안 들어갔다고 네 명의로 해놓으면서 앞으로 갖게 될 집은 공동명의를 하겠다는 거냐면서 너무 욕심이 험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1억 5천 가지고 서울에 무슨 집을 구하겠냐고 당장 내일 집을 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어느 정도 모아놓고 그때 가서 집을 알아볼 생각이라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구하게 되더라도 그 돈은 둘이 벌어서 같이 갚아나가게 될 테니 그렇게 말한 거라고 했죠. 당장 집을 한 채 더 사겠다는 게 아니니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 아니냐고 계속 좋게 좋게 설명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친정에서 해준 신혼집을 두고 공동명의를 안 해놓은 게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식으로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남편이 타이밍 좋게 나서서 먼저 우리가 해오기로 했던 집은 내 명의로 하기로 하지 않았었냐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주면서 어찌어찌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하고 좋은 꼴은 못 보겠다 싶은 와중에 그래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를 안 한 건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라는 말을 했다며 앞으로 자기 월급 관리는 시어머니가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해오자마자 제가 남편한테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바로 되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가 결혼까지 했으면 당연히 집도 공동명의로 해야지. 그렇게 안 할 거면 룸메이트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했다더군요. 룸메이트끼리 같이 돈 관리하는 거 봤냐고 당연히 돈 관리도 따로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따로 하면 되지. 시어머니가 오빠 돈을 관리해주는 건 또 뭐냐고 따졌더니 자기 성격이 너무 유순한 걸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 보니 말만 그렇게 하고 정작 월급날 되면 찍소리도 못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를 것 같아서 마음이 안 놓이신답니다. 벌이도 남편이 훨씬 더 좋은데 공동 명의도 아닌 집 가지고 생색내면서 내 아들 돈을 자기 돈 쓰듯이 좌지우지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시며 그렇게 돈 관리는 시어머니가 직접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어이없어 하는 와중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러시다 말 거다. 아니더라도 자기가 꼭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아무 문제없게 만들어 놓겠다며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부탁을 해오더군요. 그때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고 아예 단판을 지었어야 했는데 결혼한 지 2달도 안 된 상황에 괜히 시어머니를 더 자극해봐야 좋을 거 없겠다 싶어 그저 하루빨리 남편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리해주길 바라고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정어머니께서는 차라리 그럼 집을 공동 명의로 돌리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게만은 못하겠다고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지들이 해줄 때는 단독 명의가 맞고 우리가 해오니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냐고요. 그나마 그게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게 되었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남편한테서 그 어떤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 한 달이란 시간이 너무 짧을 수도 있었겠지만 시어머니는 그 한 달 사이에 또 새로운 불랑거리를 하나 만들어 오셨으니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싶어요.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시댁과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나름 남편 시켜서 안부 연락도 드리고 그러다가 그렇게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외식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 먹다 말고 남편한테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진 거냐면서 저한테 우리 아들 밥은 똑바로 챙겨주고 있는 거냐고 한마디 따져묻더군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아무 일 없었을 테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룸메이트처럼 살기로 했는데 살림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밥을 굳이 제가 나서서 챙겨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살림은 나눠서 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은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식사 준비도 그중 하나였죠. 남편이 수척해졌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저희 결혼식 올릴 때보다 몸무게가 5kg나 더 쪄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수척해졌다는 건 그냥 시어머니가 괜히 꼬투리 잡아서 저한테 한마디 하려고 꺼낸 말일 뿐이었어요. 제가 식사를 챙겨주지만 그런 시어머니 말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저렇게 대답을 했던 거고요. 룸메이트 이야기 꺼낸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 본인이었다 보니 그 말에 딱히 아무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생활비 절반씩 내고 있는 거에서 3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집안일은 너가 전부 담당하는 걸로 하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저 대신 하는 집안일이라곤 청소랑 분리수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작 제 돈으로 생활비 30만 원 덜 쓰겠다고 맞벌이하는 상황에 그런 것까지 떠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생활비는 제가 30만 원 더 낼 테니까
남편이 집안일을 전부 하는 건 어떻겠냐고 되물었죠. 어머님이 맨날 한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떨어져 지내서 아드님 얼굴이 가물가물하신가 본데 사실 저 사람 결혼하고 5kg나 쪘다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거기서도 살 빼란 소리가 나왔는데 생활비도 30만 원 아끼고 집안일 하면 고생한 만큼 살도 빠지고 좋은 거 아니겠냐고 이야기했죠. 그래도 나름 시댁하고 잘 지내보려고 냈던 시간이었는데 그 의미가 무색하게 시어머니하고는 그날부로 그 어떤 교류가 없을 만큼 사이가 더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랑 이야기 잘 되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저한테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댁하고는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했나 싶다가도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숙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랑 안 보고 지내게 되니 남편하고 사이도 그럭저럭 괜찮아지고 저도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 그거 하나만큼은 참 좋았죠. 여전히 남편 월급을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었지만 절반씩 내기로 한 생활비 늦지 않게 따박따박 입금해주고 계셨고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들 돈인데 그걸로 딴짓을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마저 익숙해져서 그냥 시어머니랑 왕래 없이 지내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구나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해 경제권을 다시 받아오는 건 어느 순간부터 바라지도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타 쓰는 만큼 결혼한 지도 2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상당히 큰 돈이 모여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전 친정 부모님을 통해서 괜찮은 부동산 매물을 하나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만큼 부를 쌓으신 게 다 부동산 덕분이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업을 하시고 계셨고 그걸 보고 자라온 저도 부동산만큼 좋은 재테크는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집을 하나 더 구해서 친정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입자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런 저희 계획을 알고 계셨다 보니 가깝게 지내던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매물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던 거였고요.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모아놓은 돈 1억 5천에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여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그 돈으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면 시어머니와도 풀고 시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집을 공동 명의로 돌려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맡겨봐야 평생을 가도 시어머니랑 해결은 못 보겠구나 싶었고 굳이 결혼 생활을 이만큼이나 해온 와중에 자존심 싸움 한다고 고집 부릴 이유도 없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간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긴 했지만 남편은 쭉 시어머니하고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돈을 관리해줬던 것도 있고 저랑 사이가 안 좋을 뿐이지 어머님하고 남편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니었다 보니 그간 남편만 혼자서 시댁과 왕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한 달에 2번 정도 혼자서 시댁에 다녀오곤 했는데 시어머니와 풀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만큼 더 늦출 이유도 없겠다 싶어서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는 날에 저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죠. 갑자기 왜 시댁에 따라간다는 거냐고 묻는 남편 말에 이 집을 공동 명의로 돌릴 생각이고 그러면서 시어머니하고도 풀 생각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당연히 기뻐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다기보단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러더니 뭘 번거롭게 시댁에 가냐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건데 두 분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야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집을 하나 더 구한다는 목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건데 시어머니한테 이쪽으로 와서 사과나 받아가시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시댁으로 찾아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는데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그럼 중간쯤에서 만나 외식이나 하고 거기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에 2년 만에 며느리 얼굴을 본다면서 기분 나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잘 지내기 위해 만든 자리니만큼 거기서 발끈하지 않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서 만든 자리라고 설명드리고 남편 돈까지 해서 집을 하나 더 구해 새를 놓을 생각이라는 계획도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도 공동 명의로 돌릴 생각이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고 대번에 거절을 하시더군요. 공동명의도 할 필요 없고 당신은 그냥 여지껏 하던 대로 아들 돈을 관리할 생각이니 재테크를 하려거든 네 돈으로 네 혼자 하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2년 동안 소식 없이 지내다가 뜬금없이 연락한 제가 괘씸해서 그러는 거구나 싶었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연락 없이 지내던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해서 아들 경제권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억지로 풀자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당장은 자존심 때문에 싫다고 하시는 거지 그냥 앞으로 몇 번 더 찾아뵙고 진심을 보여드린다면 시부모님 노여움도 풀리지 않겠나 생각했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날 마땅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리가 끝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계산까지 다 마친 상황에 집에 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시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고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들 배웅받기가 싫어서 저러시는 건가 싶었지만 어찌 보면 2년을 연락 없이 지낸 만큼 그런 반응은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자꾸 제 팔을 잡아 끌면서 가자고 하는데 거기서 먼저 가버리면 그만큼 시부모님 마음을 돌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다 싶어서 저도 버티기 시작했죠. 저도 한 고집 하기도 했고 때마침 식당 사장님이 다음 손님 때문에 자리를 비워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오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배웅해드리러 밖에 나왔는데 시부모님이 차를 바꿨더라고요. 원래는 국산 준중형 차를 타고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 1억 정도 하는 외제차로 바뀌어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인사도 안 받고 그 길로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뭔가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니 차도 바꾸고 하지 않으셨겠냐고 하는데 2천짜리 준중형 차를 2년 만에 1억짜리 외제차로 바꾼다는 게 제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자동차라는 게 차 가격만 생각할 게 아니고 보험료나 유지비 같은 것도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 발이 저려서 그러는 건지 그럼 뭐 어머니가 내 돈 가지고 차를 바꿨다고 하고 싶은 거냐며 저한테 성질까지 부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 와중에 며칠 지나서 시어머니한테서 앞으로 잘 지내고 싶으면 일단 집부터 공동 명의로 바꿔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말을 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이런 상황에 시어머니한테 관리하고 있는 남편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답답해 죽을 맛입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계산 방식으로 집을 해준다니 어쩐다니 했을 때나 그 후에 아들 돈도 내 돈이니 니들 돈으로 집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그때 결혼을 물렀어야 했던 건가 그런 후회뿐이에요. 물론 2년 동안 연 끊고 지낸 건 제 의지긴 했지만 그때 그러지 말고 잘 지냈다고 한들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게 있긴 했을까 싶은 생각뿐이고요. 괜히 결혼은 해서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덕분에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고 오늘은 그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어요. 분명히 돈 관리 해준다는 명목으로 남편 돈을 쓰고 있을 거라고 차만 바꾼 게 아닐 테니 시댁에 한번 다녀와 보라는 의견을 보니 왠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간 연 끊고 지냈던 건 저 혼자뿐이었고 남편은 그동안 한 달에 한두 번은 시댁에 다녀왔는데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기로 한 날에 제가 남편보다 먼저 나가 혼자 시댁으로 출발해서 남편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이 주차하는 걸 확인하고 곧바로 남편을 쫓아나가 놀래켜줬어요. 남편은 난데없이 튀어나온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같이 갈 거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 말에 괜히 저번처럼 미리 말하면 시어머니가 안 보겠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노릇 아니겠냐며 대충 둘러댔죠. 그 와중에 남편은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며 그냥 돌아가자고 하길래 제가 뭐 문제되는 거 있냐고 남편을 다그쳐서 그 길로 그냥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은 결혼 전에 제가 알던 시댁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겉은 그대로인데 속이 아주 새 집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인테리어도 싹 다 새로 해놓았고 가전제품도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집에 계신 시어머니한테 집만 보면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혹시 로또라도 되신 거냐 물어봤죠. 그리고 뭐 길게 두고 볼 것도 없는 것 같다고 어머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남편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만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것만 확인되면 바로 집 명의도 공동 명의로 돌려놓겠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안 그래도 잘 왔다면서 너 때문에 안 당해도 될 사기까지 당했다며 너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사기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아챘죠. 시어머니가 남편 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어머니 변명은 너무 하찮아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제가 집 명의를 가지고 하도 갑질을 하니까 당신 딴에는 우리 아들이 너무 기도 못 펴고 사는 것 같아서 집을 한 채 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답니다. 그렇게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그나마 있는 돈을 전부 날려버렸다고요. 제가 갑질만 안 했어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아들 돈을 굴려줬을 거라고, 그런데 괜히 마음만 조급해져서 제대로 된 투자처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돈을 넣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죠. 제가 언제 집 가지고 갑질을 했냐고, 할 거였으면 남편 돈 그렇게 어머님이 관리하게 두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던 남편 돈으로 어머님 집 리모델링도 하고 가정가구도 바꾸고 외제차도 뽑고 그랬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통장 내역은 남아있지 않겠냐고 그거나 보여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진짜로 저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게 확인되면 집도 그냥 공동명의 해주고 사기당했다는 그 돈도 내가 친정부모님한테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갚아주겠다고요. 하지만 기어이 시어머니는 끝까지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 봐도 뻔했죠. 관리해준다던 아들 돈 가지고 외제차만 뽑았어도 이혼할까 말까인데 집까지 싹 다 갈아엎었으니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나는 몰랐던 일이라며 시어머니를 손절을 치더라고요. 어머니가 내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쓰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데 이미 그동안의 남편 반응을 보나 그날 시댁 앞에서 제가 깜짝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절대로 남편이 몰랐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평생을 두고 내가 집을 공동명의 해줄 생각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시어머니한테 경제권 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늘날까지 왔는가 본데 이미 결혼 시작부터 당신한테 부부간의 신뢰는 없었던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 말 맞다나 당신이 내 룸메이트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늦었지만 이제 와서 그걸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길로 이혼하자고 남편한테 선언했어요. 생각해보니 동거하는 사람은 집세라도 내지 않냐고 다른 건 모르겠으니 여태까지 내 집에서 살았던 집세는 받아야겠다고 위자료로 5천만 원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결혼기간 고작 2년 조금하고 무슨 위자료로 5천을 받아가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법대로 하면 그렇긴 할 거라고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고 했습니다. 대신 남편 회사에다가 남편이 여지껏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전부 이야기하고 다닐 거라고 했어요. 내가 돈 5천만 원이 없어서 필요해서 그러는 거 같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면 고소하라고 그깟 5천 안 받고 벌금으로 얼마 내면 그만이라고요. 대신 앞으로 남편 회사 생활하는데 체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 했습니다. 사실 진짜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적당한 사과 한마디면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고 말 생각이었는데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제가 문제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괘씸해서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막상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할 거라 생각했는지 이혼하면서 위자료 형식으로 남편이 저한테 정말 5천을 보냈더라고요. 당장 시어머니가 모아놓은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탈탈 써버린 상황에 무슨 돈이 나서 그걸 해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앞으로 뽑아준 외제차를 중고차로 정리하고 그 돈으로 해줬던 거더라고요. 이미 고쳐버린 집을 다 부숴놓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외제차라도 압수해버린 기분이니 그냥 거기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의견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걸 그냥 넘어갔더라면 아마 화병 때문에 제 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